역사의 물결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를 뒤흔드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넬슨보다 위대한 제독, 이순신. 이 도발적인 주장은 그녀의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영국 해군사관학교 에밀리 로웰 교수의 놀라운 발견과 충격적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로웰입니다. 영국 해군사관학교 교수이자 전직 왕립해군 장교죠. 제 인생의 대부분은 바다와 함께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국 해군의 상징이자 트라팔가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제가 해군의 길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라팔가르 해전 22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던 날, 동료 제임스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BBC 역사 채널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르코 젤렌 교수가 놀라운 발언을 하고 있었죠. 넬슨보다 위대한 제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순신입니다. 서양 중심 역사관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과 리더십은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넬슨보다 위대하다고? 이순신? 그게 누구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젤렌 교수는 이순신이 일본의 대규모 침략에 맞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명량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없는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생 넬슨을 우상으로 여겨온 제게 이런 주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 해군의 전통과 자부심은 넬슨의 뿌리를 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위대한 제독이 있다니? 그것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양 해전사에서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을까? 그날 밤 연구실에 남아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전략가이자 발명가이자 시인이자 리더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깊은 인간애와 책임감,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이 담겨 있었어요. 트라팔가르 220주년 다큐멘터리는 잠시 미뤄두고 이순신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가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작한 이순신 다큐멘터리를 찾아 시청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장면들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펼친 하객진 전법은 놀라웠어요. 배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며 적을 포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서양 해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술이었죠. 특히 거북선이라는 철갑 전함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냥 입이 떡 벌어졌어요.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니. 유럽에서 철갑선이 등장한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인 19세기였습니다. 이순신은 시대를 300년이나 앞서간 것이었죠. 다큐멘터리는 계속해서 이순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했죠. 이런 모습은 제가 알던 군사 지도자들과는 달랐어요. 한 장면에서는 이순신이 쓴 시가 낭독되었습니다. 한산도 달 밝은 밤, 홀로 배에 앉아있으니. 지는 달은 나를 비추고 슬픈 바람은 내 옷깃을 흔드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런 시적 감수성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인간적인 리더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가 알던 해전사 군사 리더십에 대한 모든 통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영역본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은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고 인간적이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전사한 병사들에 대한 애도가 더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걱정이 곳곳에 묻어났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은데 배 안의 군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내 어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랴. 이 글을 쓴 사람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인간애를 가진 지도자였어요. 넬슨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이순신에게서는 다른 종류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를 더 찾아보면서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넘어
지형과 조류,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해 넣은 과학적 전략가였습니다. 특히 하객진 전법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체스 게임을 하듯 적을 유인해 들어오게 한 뒤 양쪽에서 포위하는 전술이었죠. 이건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해상 전술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 스타일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죠. 이런 모습은 16세기 군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 그의 리더십과 전략은 현대에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책과 영상으로만 접하는 것보다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해군사관학교 교수진 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순신 제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의 전략과 리더십은 우리 학생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거예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죠. 학장인 윌리엄 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그 한국 장군 말이군. 흥미롭지만 우리는 영국 해군사관 학교야. 우리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역사학과 교수인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넬슨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군. 과연 그가 넬슨만큼 위대했는지 말이야. 몇몇 교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넬슨은 영국 해군의 신화와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이건 누가 더 위대한가를 가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다양한 모습을 배우는 기회죠. 열띤 토론 끝에 학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개인 연구로 진행하세요. 실망한 저에게 동료인 동양사 전문가 앤서니가 한국에 직접 가서 이순신의 자료를 직접 경험해 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랐어요.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통영으로 향했어요.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한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에 매료되었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시골 마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순신이 지켰던 바다,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바다가 바로 여기였군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충무김밥이라는 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충무김밥을 검색해보니 충무는 이순신 장군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이 김밥은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었죠. 이순신의 이름을 딴 음식이라니. 그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한 충무김밥은 간단하지만 맛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통영항에서 한산도로 가는 전기 여객선을 탔어요. 앤서니를 통해 소개받은 가이드 강현수 씨가 한산도 선착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현수 씨는 먼저 한산도 재승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순신이 이곳에서 전략을 세우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난중일기를 썼다고 설명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매일 아침 이 바다를 보며 명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바다를 알아야 바다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죠. 해군 장교로서 저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바다는 그저 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존재와도 같으니까요. 오후에는 한산도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한산 대첩이 벌어졌던 해역을 둘러보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곳의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좁은 수로로 적을 유인한 뒤 하객진 진법으로 포위했죠.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듯이 말이에요. 강현수의 설명을 들으며 바다 위에서 그 전투를 상상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백 척의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화살과 포탄이 날아다니고 바다는 붉게 물들었겠죠. 그 혼란 속에서도 이순신은 냉철하게 전체 상황을 통제했다니 놀라웠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한산도의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석양은 장관이었어요. 붉은 빛이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작은 섬들은 실루엣만 남았습니다. 전쟁의 바다가 이렇게 평화로운 바다로 변했네요. 이순신 장군이 지켜낸 평화죠.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풍경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강현수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평화를 지킨 수호자였습니다. 그의 승리는 살기 위한 것이지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통영에서의 둘째 날, 강현수 박사와 함께 본격적인 해전 현장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연구선을 빌려 한산도 앞바다로 나갔어요. 이곳이 바로 일본 함대가 들어온 경로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좁은 수로에 그들을 유인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양쪽에 섬들이 있어 좁은 통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적이 일단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전략적으로 완벽한 장소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소수의 배로 적을 유인했습니다. 일본군이 추격해 들어오자 양쪽에 숨어있던 조선 수군이 하객진 형태로 나와 적을 포위했죠. 강현수는 손으로 독수리 날개 모양을 그리며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에워싸는 형태였어요. 적은 앞으로도 뒤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죠. 저는 그 전술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현대 해군 전술에서도 이런 완벽한 포위 작전은 쉽지 않아요. 게다가 16세기에 이런 정교한 전술을 구사했다니 놀라웠습니다. 강현수 박사는 조류의 방향, 바람의 패턴, 그리고 지형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전략을 세웠다고 해요. 저는 해군 장교로서 이런 세부 사항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대 해군도 첨단 기술을 사용해 이런 환경 요소를 분석하는데 이순신은 400년 전의 경험과 관찰만으로 일을 해냈으니까요. 오후에는 해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물리적 전투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심리전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순신 장군은 북과 나팔 소리로 적을 위협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북을 두드리면 그 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져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줬죠. 수백 명의 조선 수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북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적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해전 현장을 탐사하며 저는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용감한 장수가 아니라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전략가였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순신의 전략이 현대 해군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구상했어요. 그의 지형 활용법, 환경 요소 분석, 그리고 심리전 기법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통영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로 어선들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400년 전 이순신도 이런 밤바다를 보며 내일의 전투를 계획했겠죠. 그 생각을 하니 묘한 연결감이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이야기, 명량해전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그 기적 같은 승리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기대와 설렘으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통영에서 진도로 이동해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을 찾았습니다. 울돌목에 도착하자 강한 바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해협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진도와 해남 사이의 이 좁은 통로는 조류가 매우 빠르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안내판을 보니 울돌목이라는 이름은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귀를 기울이니 정말로 바다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현지 해양연구소의 박지훈 박사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연구선을 타고 울돌목으로 나갔어요. 울돌목은 하루에 2번, 조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기죠.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바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던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배 주변으로 소용돌이가 생겼어요.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 조류에서 배를 조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과 경험이 필요했을 텐데요. 게다가 전투를 하면서 이 조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배들은 이 조류에 익숙했지만 일본 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배들이 조류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었죠.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12척으로 133척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입니다. 그는 자연을 아군으로 만들었죠. 이 좁은 해협에서는 적의 수적 우세가 오히려 약점이 되었어요. 많은 배들이 서로 엉키고 조류에 휩쓸렸으니까요. 오후에는 명량대첩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난중일기의 영어 번역본을 구입했어요. 명량해전 직전에 이순신이 쓴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배 12척만 남았으나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노라. 그의 결연한 각오가 담긴 문장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각오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가 놀라웠어요. 기념관에는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이 조정해 보낸 장계의 복사본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구절을 읽어보았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보고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굳은 의지와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울돌목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다는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400년 전의 처절한 전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12척의 작은 함대가 133척의 거대한 적함을 상대하는 모습을,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이순신의 모습을.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난중일기를 더 읽었습니다. 명량해전 이후의 기록들이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전사한 병사들에 대한 애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순신은 승리 속에서도 겸손했고 부하들의 희생을 깊이 아파했어요. 필사즉생. 이순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는 죽음을 각오했기에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이순신이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시인이었으며 무엇보다 깊은 인간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끝나가고 있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충무공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저 말고도 많은 외국인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영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순신 제독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리더십과 혁신적 사고는 현대 해군 교육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죠. 미 해군 소속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가이드에게 질문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에 대해 가르치나요? 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리더십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영국과는 다르게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을 가르친다니. 전시를 둘러보다가 한 영국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영국 해군 소속 젊은 장교였어요. 저희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순신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명량해전의 사례 연구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이순신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영국 해군 내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해양전략연구소를 방문해 김태현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전략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에밀리 교수님,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서고 있어요. 최근에는 경영대학에서도 명량 전략이라는 위기관리 케이스 스터디가 인기입니다. 경영대학에서요? 네, 극도의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혁신적인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는지에 대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김 교수의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의 이순신 관련 연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리더십 세미나를 개설했습니다. 첫날,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교실은 가득 찼고 몇몇 교수들도 관심을 보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0년 전 동아시아에서 활약한 위대한 해군 지도자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 이순신 제독이 오늘날 영국 해군에 있다면 어떤 리더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규칙과 전통만 따르는 지휘관이 아니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하들을 깊이 배려하고 사명감을 잃지 않는 지휘관이었겠죠. 2달 후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CNN과 공동 제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한국과 영국의 여러 장소를 오갔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트라팔가 광장에서 촬영되었어요. 넬슨 제독의 동상 앞에 서서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나에게 전쟁 영웅이 아니라 희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승리의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책임과 희생의 의미입니다. 다큐멘터리는 트라팔가르를 넘어 이순신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순신의 명언들이 공유되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이후 저는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등 명문 대학에서도 이순신의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서양 중심 역사관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영국 해군사관학교의 이순신 리더십 센터가 설립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센터는 동서양의 해군 전략과 리더십을 연구하는 곳으로 이순신의 정신을 현대 해군 교육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개관식에서 해군 참모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넬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야를 넓혀 세계 각국의 위대한 해군 지도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세계해전사 재평가 국제학술대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세계 각국의 해군 역사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인류의 공동유산이어야 합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한국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배우고 기억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순신 바다를 넘은 리더십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특히 젊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로웰 교수님, 당신의 책 덕분에 저는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스승입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일에 맞춰 열리는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이순신의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트라팔가 광장에 서서 넬슨의 동상을 바라볼 때면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곳에 이순신의 동상도 세워질까? 아마도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의 진정한 기념비는 돌이나 청동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요. 이순신은 나에게 전쟁 영웅이 아니라 희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말이지만 지금은 제 삶의 모토가 되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책임과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은 계속해서 세계 젊은이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의 리더십은 국경과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바다를 건넌 이순신의 이야기, 그것은 이제 인류 공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